자, 이란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약고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아슬아슬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목적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 없는 중동이에요. 걸프 국가 중에 이란을 대적할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본인 마음대로 중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이 속이 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본인들이 상상하기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라테입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12일 전쟁으로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지역 질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관계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중동 지역 질서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언론에 나가시느라고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전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놀라운 전쟁이었죠.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죠. 네.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런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란의 공군력, 이란의 방공망이 약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확실히 이란의 방공망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수도 테헤란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정도로 이란의 방공망이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다 망가지면서 네. 전쟁 양상이 생각보다는 이스라엘 일변도로 가지 않았냐. 두 번째 가장 큰 놀라운 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본토를 미국이 공습을 하는, 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또 전쟁 양상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B2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30시간이나 날아갔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전쟁은 중동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양상을 보여줬던 놀라운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자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나. 네. 물론 이스라엘도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은 피해에 비해서 이란 측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전쟁은 아무리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려 해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제압한 그런 전쟁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그동안 이란이 중동 지역에 거의 맹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패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이란이 이것밖에 되지 않냐. 그러나 이란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방공망이 무너진 지가 작년 10월이거든요. 네. 10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투기를 보내서 사실상 이란의 방공망을 거의 다 괴멸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러시아의 S-300이라는 방공망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너뜨리면서,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란은 전혀 지금 방공망을 개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투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이란이 가장 집중했던 분야가 탄도미사일 개발입니다.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것은 맞다. 그래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요격망을 생각보다 많이 뚫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 피해도 엄청 큰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전면전을 벌이는 이런 배경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이란의 핵 개발이죠. 네. 이거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은 이미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NPT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핵탄두가 없으면서 NPT에 가입한 국가인데 어떻게 NPT 미가입 국가가 핵을 가진 국가가 이렇게 약한 국가를 공격할 수 있냐?
라고 또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핵문턱 국가가 된 지 오래됐고요. 3주나 한 달이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물질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핵협상이 사실 지지부진해지고 아무런 진전이 없고,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이 정보 분석 판단에 따르면 이란이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핵무기 개발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다.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측 정보 판단인데, 물론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 의도가 없다. 의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이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국가 존망의 위협이다. 네. 국가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이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게 이번 작전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한 달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판단은 최소 1년에서 2년 걸릴 것이다. 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기 때문에 양측 간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네.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설득시켰고 또 이 전쟁에 같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의 존립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언제부터 그렇게 양숙이 된 건가요? 1979년입니다. 이란 혁명 때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그냥 혁명이 아니고요. 이슬람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당히 좋은 관계였어요. 대사 관계도 돼 있었고요. 네. 이스라엘이 군사 교류도 되고 있었고 대사 관계.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도 사오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관계 유지한 그런 시대였죠. 물론 그랬네요. 그때는 팔레비 왕정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친미 국가였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새로 등장한 집권 세력은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란의 보수 강경파들이 혁명이 일어나서 초기에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에요. 자, 그런 슬로건을 걸고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는 1979년 이후부터 악화일로를 걷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2002년에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전 세계 언론 보도에 터집니다. 네. 예, 이란 밖에 나와 있는 야권 세력이 그 보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자료를 들고 와서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란을 핵 개발 의도가 있구나.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자,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림자 전쟁을 해왔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그 결국은 핵무기의 문제부터 비롯된 거였군요. 그림자 전쟁이.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림자 전쟁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네. 서로의 본토를 공격하는 두 차례나 작년에 본토를 공격했고요. 올해는 아예 전면전이 일어난 그렇군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중동이 거의 화약고가 됐는데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 전에는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벌일 때 네. 아웃사이더였었나요? 그렇죠. 이란이 사실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사실 참전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군요. 예, 물론 참전을 하고 싶었겠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이 뭐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말로서는 언론으로서는 그리고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규탄했겠지만 굳이 그 전쟁에 또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참전할 이유도 없었고요. 네. 79년부터는 사실상 이스라엘 아랍 간의 전쟁이 없습니다. 73년의 제4차 중동 전쟁이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이었죠. 전쟁이에요. 예, 마지막 전쟁이기 네. 때문에 사실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 당시에는 팔레비 왕정이기 때문에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을 규탄하거나 아랍 국가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이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같이 연합 전선을 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는데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인정을 하라는 게 주요한 그런 요구 사항이고요. 그렇죠. 이란의 요구 사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도 똑같죠. 네. 이란도 지금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 국민들, 팔레스타인 민족 억압하지 마라. 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공식적인 얘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할 수 있지 팔레스타인 국가가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실제로 그렇게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일단 성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저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문제를 본인이 반이스라엘 정책을 하는데 필요한 변명으로 쓰지 않냐. 구실이다.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 별다른 구실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려는 게 원래 이란의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결국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단합을 다진다. 결국 이런 목적일 수도 있겠군요. 예,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란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이렇게 본인이 사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속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냐면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네. 걸프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입니까? 그렇죠. 돈만 되죠. 네. 그건 말만 하지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전략은요. 자, 니네 아랍 국가 돈이 많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진정으로 몸을 바쳐가며 피를 쏟아가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희생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하마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냐. 아랍 국가들 아무도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아랍권 내에서 시아파 소수파지만 네. 이란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서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끌고 가는 게 본인이 주도를 하는 게 이슬람과 아랍권에서 본인이 이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하여튼 뭐 이란의 그 속사정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팔레스타인 이 중동 전쟁은 영토 분쟁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지금 영토 문제죠. 그렇죠. 웨스트뱅크나 가자 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거기에 앞으로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사안지구 즉 웨스트뱅크를 팔레스타인 측에 돌려주기 싫어하는 것이고 가자 지구는 또 돌려줬다가 2005년에 돌려줬다가 지금 전쟁이 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마치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그렇게 깊게 개입할 이유도 없었어요. 다만 1948년 제1차 중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을 계기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아랍과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문제에 아랍 국가들이 그 문제에 같이 휩쓸려 갔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팔레스타인의 영토였던 것을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건국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그렇죠. 발생이 된 거죠. 네, 그 네. 팔레스타인 지역이 성서에 나오는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지금 이렇게 중동의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란하고 미국의 관계도 역시 1979년 이슬람 혁명 때부터 그렇죠. 본격적으로 안 좋아졌을 텐데 이 왜 그렇게까지 이란은 미국을 적으로 삼고 싶은 걸까요? 자, 미국은 가장 큰 이란에게 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네. 일단 작은 사탄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도와주고 있고 일방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데 동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제국주의의 어떤 이 자본주의 문화, 물질 문화 이런 것은 이슬람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슬람 어떻게 보면 신정 체제 국가 입장에서는 네. 서구 식민주의와 서구 물질주의의 거의 최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미국이 또 중동 지역에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걸프 국가에 미군이 없는 걸프 국가가 없을 만큼 거의 4만 명의 병력이 중동 지역에 퍼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 걸프 국가에 있는 수많은 미군들이 왜 있냐? 일부는 이란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목적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 없는 중동이에요. 미국 없는 중동, 이스라엘 없는 중동. 미국이 없다면 이란이 맹주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란은 어찌됐든 이번 전쟁 전에는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국가도 이란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인구도 엄청 많은 거죠. 네, 인구가 9천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걸프 국가 중에 이란을 대적할 국가는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국가는 튀르키예나 이스라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본인 마음대로 중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란 네. 입장에서는 미국이 싫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미국은 계속 이란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네. 내가 전쟁을 하지만 이것은 이란을 어떻게 압박해서 이란이라는 국가를 붕괴시키거나 어떤 정권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란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란을 조금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지 네. 다른 의도가 없다. 지금이라도 이란이 내가 원하는 조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협상의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란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죠, 아직까지. 추후에 이란과 미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 그동안 형제 관계를 자임을 했던 그런 러시아나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도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란을 도와준답시고 막 러시아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중국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러시아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 바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드론을 지원을 받았죠.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절대 이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이란이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명을 한 거죠. 우리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중국은 또 미국과의 어떤 통상 협상이라든지 향후 뭐 반도체 협상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굳이 이란에게 어떤 무기를 준다거나 그런 행동을 보여서 주 미국과의 어떤 관계 악화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미 네. 중국은요 이전에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고체 물질을 많이 줬어요. 과염소산 뭐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선박으로 줬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중국 이란 반달 아바스 항구에서 큰 폭발이 있었죠. 네. 그게 그 중국이 이란에 준 탄도미사일 개발 화학 물질이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미 화학 물질을 많이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에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자, 반응이? 중동의 다른 나라들요. 걸프 국가들이 있죠. 네. 마음이 속이 탔을 거예요. 새까맣게 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인들이 상상하기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됐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카타르를 방문했을 때 네. 가장 많이 주문했던 내용이 제발 핵협상을 빨리 좀 추진해라. 이란과 평화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빨리 해라. 그렇게 주문했는데 결국 그 발음대로 되지 못하고 네. 최악의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자 걸프국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중동 상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 네. 뭐 비전 2030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은 겁이 나서 중동에 투자를 안 할 것이고 네. 관광객들은 겁이 나서 관광하러 오지 않을 것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정세 불안은 국가에게는 최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또 외교력을 썼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네. 자, 이란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화약고라고 불릴 만한 그런 아슬아슬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과연 평화가 돌아올 수 있을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